저한테 좀 중요한 계기를 통해서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는 이 중요한 산업을 접할 기회가 있었고 지난 1년 동안 관심 있게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구 결과를 좀 공유를 포커스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컨텐츠의 K 컨텐츠의 비상, 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원고는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의 특성이 어떤지, 최근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좀 개관하는 파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그럼 국가 경제에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가, 생산 유발 효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산업은 사실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이 성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성장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다양한 영향 요인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 포함된 결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와 연결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마지막으로 원고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림 2, 3페이지의 그림 2를 같이 좀 봐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K-웨이브, 한류다 그러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부터 그런 용어들이 많이 회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매출액을 보면 2005년도에 57조 정도 잡힙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10년도를 보면은 한 60조 정도 잡힙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성장을 못했습니다. 한류가 그때 붐을 일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흥미롭게도 2010년대를 기점으로 매출액이 정말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는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0년대에 이제 60조였는데요. 그 이후로 70조, 80조, 2021년에는 137조 원까지 성장을 해 있고요. 제가 이 연구를 지난 연말에 완료를 했는데 지난 연말에 2022년도 데이터가 또 통계청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2022년 매출액은 전체 합계가 151조 원까지 성장해 있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빠른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액도 마찬가지죠. 수출액은 2021년 기준입니다. 125억 달러로 집계가 됩니다. 이 매출액과 수출액이 10년 전에 비하면은 매출액은 2.3배, 수출액은 3.9배,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상당히 놀랄 수도 있고요.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장 상당히 돋보이는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장의 여지가 앞으로 더 있을 것인가? 성장이 포화 상태인가? 성숙한 상태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까? 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이 좀 더 발달해 있는, 시장 규모 측면에서 발달해 있는 산업 국가들인데요.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의 5% 정도가 문화 콘텐츠 산업을 통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 2.6%에서 3.7% 그 사이에서 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의 여지가 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1을 보시면요, 사업지수 변화입니다. 2010년과 2015년, 2021년을 좀 비교를 해본 것인데 2015년에 사업지수를 100으로 두겠습니다. 그랬을 때 2010년에는 어땠고 2021년에는 어떻다라는 비율적인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방송부터 보시죠. 방송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방송, 출판, 광고,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등등 이쪽 업계는 사업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고요. 왼쪽 게임, 만화, 영화, 음악, 주로 이제 B2C 업종이 많죠. 이쪽은 사업지수가 좀 감소하는 경향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콘텐츠 산업에서 콘텐츠 제작의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콘텐츠 유통의 온라인화가 상당히 강하게 불어닥치면서 이 전 섹터에 대해서 그런 유관한 사업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있는 사업 섹터들에서 그 경향이 더 심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 게임, 만화, 영화, 음악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온라인 유통과 디지털 제작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보면 PC방은 이 게임 섹터로 잡힙니다. 그리고 만화가게, 만화 섹터로 잡히고요. 영화, 우리 보면 지역 극장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화 섹터로 잡히고 또
노래방, 음악 섹터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유통 점포의 급격한 감소가 이 섹터의 사업체 수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체 구성은 11만 개 사업체 수준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온라인화로 사업체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이 경제 지표는 이제 매출액인데요. 이 매출액에서 가장 크게 이 매출 성장에 기여한 분야는 지식정보업으로 나타납니다. 이 지식정보업이 무엇인가 좀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컨텐츠 산업 특수 분류상에 따르면 지식정보업에는 크게 네 서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포털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이게 지식정보업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닝업, 에듀테인먼트 있죠. 이런 산업도 지식정보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이 산업도 지식정보고, 또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가상세계, 가상현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업체도 그 분류도 이 지식정보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정보업이 그림 2를 봐주시면 2005년에 3조 원 정도의 매출 규모였는데 2021년에 20조 원으로 성장을 했고요. 2021년 기준으로 매출 4위 규모로 빠르게 성장을 했고, 전체 컨텐츠 산업 매출 증가분 약 80조 원의 5분의 1 이상 21%를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지식정보업은 오른쪽 그래프를 봐주시면 매출액 변화가 Y축, 사업체 수 변화가 X축으로 되어 있는데 지식정보가 우측 상단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사업체 수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즉 신규 창업도 매우 활발한 분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수출액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K게임, K팝, K드라마 많은 이 신조어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출액은 2010년도 기준으로 그림 3을 살펴보시면 32.3억 달러 정도 잡히는데, 이 수출액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규제 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이 게임 산업이라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규제가 좀 많았죠. 이 산업에 대해서 셧다운 제도 있었고요. 확률 아이템 관련한 규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게임몰 등급 분류 이런 규제들이 또 있는데, 어쨌든 수출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전체 수출의 77%가 이 게임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방송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광고, 영화 이런 분야에서는 수입이 또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광고라든지 해외 영화가 국내에 들어와서 현지화돼서 방영이 됐다면 이제는 한국에서 고품질의 컨텐츠를 자체 제작하고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 수입이 많이 감소하는 경향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바람직하게도 순수출이 7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산업 구조의 특성의 변화고요.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했나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성장이 사실은 컨텐츠 산업의 상당히 중요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로 봤을 때는 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산업 연관 분석을 수행한 부분인데요. 컨텐츠 산업 특수 분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12개 섹터가 각각 어떤 하위 업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특수 분류라는 체계가 있고요. 또 KSSE 많이들 아시죠? 한국 산업 분류가 이 특수 분류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5디지 수준에서 연계가 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이 산업 연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산업 연관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연구를 수행했던 2024년이죠. 4년 당시에는 가장 최신의 산업 연관표가 2020년이었습니다. 현재로는 2022년까지 작년 11월에 연장표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수치는 다른 후속 연구를 통해서 업데이트 될 수 있다는 점,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한 방법론은 제가 각조를 통해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산업 연관 분석에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은 투입 구조라는 것인데요. 표 1을 보시면 컨텐츠 산업이 컨텐츠를 만들며 있어서 투입하는 여러 산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투입 개수라는 것은요, 컨텐츠 한 단위를 생산을 할 때 다른 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얼마나 빌려와서 투입을 하는가, 그런 비율로 나타나게 되겠고 100%가 1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들 때 0.112 단위를 투입을 한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나 광고, 이 컨텐츠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들 때 음악도 들어갈 것이고요. 출판물도 들어갈 것이고 또 캐릭터도 들어갈 것이고 다른 섹터긴 하지만 컨텐츠 산업 내에서 이 투입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걸 이제 우리는 자기산업 투입 개수라고 이제 부른다면 자기산업 투입 개수는 컨텐츠의 경우에 0.112로 나타납니다. 다른 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 자기 투입 개수가 제조업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강 산업을 떠올려 보면 철강 재료를 다시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데 재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서비스업에서는 이 비중이 좀 낮은 경향이 있는데 컨텐츠 산업은 서비스업 특성이 좀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투입 개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라는 게 상당히 특징적인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들 보시면요. 2위가 정보통신 방송 서비스부터 10위 금융보험 서비스까지 이 투입 다른 산업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컨텐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생태계를 CP&D 생태계라고 합니다.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런 요소들이 다 발전을 해야 이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투입 산업들을 보면요. 그 CP&D와 연관된 산업들이 다 중요하게 포진을 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특수 효과라든지 3D 모델링, 이 컨텐츠의 고품질을 위해서 많이 활용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문가 기술 서비스에서 빌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전송이 돼야 되고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보통신 방송 서비스가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컨텐츠가 이 디지털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컨텐츠도 많이 있습니다. 도소매의 상품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여기에는 없습니다. 12위 정도로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산업이 또 12위 정도로 투입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디바이스와 관련된 산업이 되겠죠. 태블릿이나 모바일이나 온라인 PC 이런 것들이 또 이 산업에서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요지는 컨텐츠 산업은 독자적으로 발전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런 CP&D 생태계 속에서 다른 산업들을 많이 투입을 하며 결합하며 발전해 왔다. 이런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본 이 산업 연관 분석에서는 생산 유발 효과입니다. 얼마나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다른 산업과 비교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생산 유발 개수가 1.572로 나타납니다. 그 말인즉슨 최종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전체 산업에서 1.572배 생산이 창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콘텐츠 산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효과, 생산이 유발되는 효과가 6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6%는 다른 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산업별로 좀 나누어 보면 제조업에서는 0.175 단위, 그러니까 11% 정도가 생산이 제조업에서 발생을 한다. 보시면 화학 제품 6페이지 중단에 있습니다. 화학 제품이라든지 목재, 종이, 인쇄,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이런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소재, 장비, 재료 산업에서 생산 유발 효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더 큰 효과가 나타났어요. 0.362 단위, 23% 정도의 생산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CP&D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전문가 기술 서비스라든지 도소매 상품 서비스, 정보통신 방송 서비스, 또 사업 지원 서비스를 또 컨텐츠 제작이나 관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보면 국내 경제 전반에 총 113.7조 원, 약 11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요. 컨텐츠 산업 자체가 72조, 제조업이 12.7조, 서비스업이 26.1조, 기타 등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이 수치는 2020년 기준입니다. 그 말인즉슨 2022년까지 현재 계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수치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계속 연구가 되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영향력 개수를 살펴볼 텐데 이 컨텐츠 산업의 생산 유발 개수, 생산 유발 효과가 그러면 이것이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영향력이 큰 것인가, 영향이 작은 것인가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수단이 영향력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이 전체 산업의 생산 유발 개수의 평균치를 구합니다. 그 평균을 분모로 봤었을 때 생산 유발 개수가 비교가 되는 것인데 1보다 크다 그러면 전체 산업 평균보다는 영향력이 크다,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력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4에서 보시다시피 영향력 계수는 콘텐츠 산업의 영향력 계수는 0.955로 나타납니다. 전체 산업 평균보다는 4.5% 정도 작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33개 산업 중에 19위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컨텐츠 산업이 서비스업에 가까운 특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다른 서비스업들과 비교를 해볼게요. 운송 서비스가 0.951 정도, 도소매 상품 중개 서비스가 0.931, 전문가 기술 서비스가 0.917, 금융보험 서비스가 0.849, 이런 산업들보다는 훨씬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는 산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평균은 0.889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또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이 컨텐츠 산업이 다양한 산업들을 투입해서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 컨텐츠 생산물 자체가 다른 산업의 생산에 많이 투입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산업의 생산이 활발해지거나 저조해질 때 이 컨텐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들을 나타내는 지표가 감흥도 계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흥도 계수를 분석을 해보면요, 마찬가지로 1보다 크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다, 작으면 덜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흥도 계수가 컨텐츠 산업의 경우에 1.137로 나타납니다. 전체 산업 평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보다 13.7%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보면 제조업 경기가 둔화가 된다 또는 활성화된다 했었을 때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 광고나 디자인, 미디어 이런 섹터의 수요가 변화할 겁니다. 그리고 또 관광산업, 해외에서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관광 붐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컨텐츠 영상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 시장이 외부 시장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산업 쪽 시각에서 기업 쪽 시각으로 좀 단위를 낮춰보겠습니다. 이 기업 수준의 미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량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컨텐츠 기업이 성장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 요인들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인데요. 정말로 많은 영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해서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담겨져서 분석이 가능했던 요인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K 컨텐츠가 이렇게 비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컨텐츠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 이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본 그래프, 그림 8페이지의 그림 5번과 그림 6이 되겠는데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넷플릭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영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수상 횟수, 이런 것들이 2010년대 이후에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 부분이 이 컨텐츠 산업이 성장을 함에 있어서 CP&D 생태계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도 과연 이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표 2에 보시면 CP&D와 유관한 변수들을 좀 측정을 했습니다. 먼저 컨텐츠와 관련해서는 이 지식재산권이 제일 중요한 반영 변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식재산권은 이 콘텐츠의 창작 및 보호 활용을 보장하는 자산이죠. 그리고 이 지식재산권이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는 것은 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의 증가 또는 감소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전체를 측정을 했고요. 지재권 유형으로서 저작권과 디자인, 상표, 특허권도 추가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컨텐츠 산업과 연관된 애플리케이션 수도 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연평균 이용 가능 앱 수를 측정을 했는데 이 또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다음에 디바이스와 관련된 변수도 보시다시피 제시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이제 신규 지재권인데요. 신규 지재권이 한 건 증가할 때 기업 매출이 평균 약 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나 그 유형, 세부 유형으로 살펴보면 이 저작권이 한 건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기업 매출이 11.6% 가량 증가하는 상당히 파급력 있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이 지재권의 축적, 지재권의 관리가 이 컨텐츠 산업에 활동하는 기업들의 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대로 이 지재권을 넘겨버린다든지 지재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침해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산업과 이 기업에 상당히 이 생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이용 가능 앱 수가 1000개가량 증가할 때 매출은 1% 정도, 평균적으로 다 그런 효과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인즉슨 컨텐츠의 양적 확대, 그 다음에 다양화가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 중요하고 디바이스의 보급 확대가 중요하듯이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과 인터넷 이용자 수 또한 기업 매출의 약 8.7%, 3.0%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장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마 좀 새로운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 네트워크의 확장인데요. 이 컨텐츠가 사실 CPND 사실 속에서 양질의 컨텐츠가 제작되고 유통되는 것이 핵심 요인이지만 결국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 활동 단위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간의 거래를 통해서 작동하고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측정을 해본 것이 컨텐츠 기업이 판매처를 하나 추가를 할 때 그 판매처가 국내이냐 해외이냐 또는 그 판매처가 컨텐츠 기업이냐 비컨텐츠 기업이냐에 따라서 계량 분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10페이지의 표 3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판매처가 먼저 한 곳이 늘어나면 컨텐츠 기업의 매출이 평균 6.8%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요. 이보다 훨씬 높은 효과가 해외 판매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40% 정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판매처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고객에 대한 수요 기반이 확대되는 것이고요. 컨텐츠의 노출이 확대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가 수요 기반이 더 훨씬 두터운 해외 판매처가 늘어날 때 더 극대화될 수 있고 또 해외 판매처의 증가는 어떤 특정 권역의 매출이 감소할 때 다른 권역에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 분산의 영향도 기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 채널의 다각화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이 이 컨텐츠 산업의 기업 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해외 시장이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확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판매처가 컨텐츠 기업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컨텐츠 기업일 때가 약 12%의 매출 인상 영향이 있었고요. 비컨텐츠 기업일 때는 4.7%. 유의미한 영향입니다만 컨텐츠 기업보다는 약 2.5배, 약 절반 이하의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까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익히들 많이 아시는 기업들의 전략이죠. OSMU,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인데 이 하나의 IP를 다양한 형태로 확장하면서 이 컨텐츠 기업들 간의 라이센싱 거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컨텐츠 기업과의 네트워크 확대가 기업 성장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앞서 이제 자기 투입 개수가 상당히 높은 산업이다라고 제가 산업 연관 분석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결과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아랫단에 보시면 구매처 수 확대도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을 했었습니다. 판매처보다는 그 수치들이 조금씩 낮게 나타나지만 구매처 확대 역시 투입 요소들, 원재료, 소프트웨어, 디자인 이런 생산 요소들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업 성장이 중요한 요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분석 결과와 유관하고 결과들이 뒷받침하는 과제들 위주로 세 꼭지를 좀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가장 중요하죠. 저작권 보호, 그다음에 침해 대응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아무리 중요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작권이 기업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2022년도 콘텐츠 산업백서를 첫 장부터 끝장까지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것을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콘텐츠 이 산업백서라는 게 문체부에서 발간하는 연차 보고서입니다.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체계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좀 종합적으로 망라된 그런 두꺼운 연차 보고서인데 그것들을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일이 텍스트화를 시켜봤습니다. 숫자로 바꿀 건 바꾸고 이미지를 텍스트화 시킬 건 바꾸고 해서 이 기업 프로그램을 전체 분석을 해본 결과 총 149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라고 봤을 때 그중에 저작권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27개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까지 정부가 이 저작권 관련된 정책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죠. 다만 제 2에는
이 프로그램이 저작권 관련 프로그램이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라는 이 저작권 중심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런 체계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새로운 생각을 해본 게 이 저작권이 아닌 다른 많은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자금 지원하는 모태펀드 운영 프로그램. 거기에 연차보고서 내용을 읽어보면 이 중소 제작사의 지재권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작권과 직접되지 않은 다른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저작권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이 컨텐츠 기업 체계 전반의 저작권 보호 기능, 확보 지원 기능, 침해 대응 기능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제안 하나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최근에 불법 복제, 비공식 유통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정부에서 이 저작권 특별 사업 경찰, 특사경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작권 보호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경찰청에서도 사이버 수사대 이런 기능도 지금 이 불법 복제와 비공식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저작권 침해라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제값을 치르지 않고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과 같은 거죠. 이것은 명백하게 국가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침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해서 국가적으로 대응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참 속수무책입니다. 이 중국에서 폭삭 소가수다가 지금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사실 방영이 안 되고 있죠. 이게 침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참 대응이 어렵다라는 문제. 그래서 해외 저작권 단속이라든지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국가적인 정부 차원의 대응들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 중소 콘텐츠 기업으로 좀 시각을 옮겨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산업 환경을 봤을 때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이고요. 또 기업 거래 네트워크의 확장이 기업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결합을 해보면 결국 이 중소 콘텐츠 기업들이 이 기업 거래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게 디지털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 그래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활용 이런 부분들이 한국 콘텐츠 코카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수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진단 및 평가 체계도 점검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콘텐츠 기업이 중소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이고 또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었을 때 이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면 이 디지털 전환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상점이라든지 또는 제조업을 대상으로는 스마트 공방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비슷한 아이디어를 이쪽 컨텐츠 산업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이 중소 컨텐츠 기업들이 더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스마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해 봄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출이죠. 우리가 수출이 매년 통계 집계 이후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한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은 수출의 약 70%가 아시아 권역에 집중이 되어 있다. 당연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이 비슷한 국가들이니까 한국의 컨텐츠가 더 잘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 보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이 K 콘텐츠 수출 협의회라는 것이 작년 6월에 출범을 했고요. 9월에 1차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부처 그리고 민관협력 기구가 돼서 저는 이 K 콘텐츠 수출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큰 기대를 겨루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맞춤 위한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겠고요. 비단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연관 산업들, 예를 들자면 캐릭터라든지 패션, 뷰티 이런 유통을 확대하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이라든지 또 오프라인 매장 입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동반 진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포커스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